아내는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을 피웠고 이혼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자고 요구했다. 나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뻔했다.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그리고 마지막엔 내 것마저 빼앗기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이건 내가 계획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냥 그녀가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나는 올해 35살이고 서울에 있는 한 금융회사에서 10년째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원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성격이라 이번 일도 비교적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아내 지혜와는 5년을 함께했고 결혼한 지는 2년이 됐다. 아이도 없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지혜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뒀다. 원래 마케팅 업계에서 일했지만 결혼 후에는 잠시 쉬면서 우리 가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상관없었다. 내 수입만으로도 충분했고 어차피 잠깐일 거라 생각했다.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며 적당한 저축도 해뒀다. 호화롭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정도였다. 지혜는 대부분 집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친구들이나 헬스장에 가면 예전보다 더 늦게 들어왔고 나와의 스킨십도 피하며 내가 뭔가 물어보면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혹은 결혼 생활에서 흔히 겪는 침체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별다른 생각 없이 시선을 돌렸는데 화면에 뜬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보낸 사람은 태호라는 남자였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문장의 어딘가가 이상했다. 내일이 너무 기다려져, 자기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직접 확인해보니 내 최악의 예감이 맞았다. 지혜는 몇 달 동안 헬스 트레이너 태호와 만나고 있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노골적이었다. 미래에 대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 나는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도 슬픔도 밀려오지 않았다. 그저 무감각했다. 충격 때문일까? 아니면 원래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 어쨌든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었다. 이 문제를 냉정하게 마주해야 했다. 지혜가 욕실에서 나오자 나는 차분하게 그녀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이거 설명 좀 해줘. 처음에 그녀는 시치미를 뗐다. 아, 그거? 그냥 장난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이내 모든 걸 인정했다. 이혼하자. 그녀의 목소리엔 후회도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무심할 뿐이었다. 그녀는 태호와 꽤 오랫동안 만나왔으며 우리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라며 그가 있는 곳으로 떠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를 더 경악하게 만든 건 그 다음 그녀의 말이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냈다. 집이랑 저축한 돈, 우리가 함께 이뤄온 것들 반반 나누자. 지혜는 자신이 경력을 포기하고 내 일을 뒷바라지했으니 당연히 재산을 반씩 나눠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 뻔뻔하기도 하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마도 그 순간 나는 이미 감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것 같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녀는 모른다는 확신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이혼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절반 가져가. 지혜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란 눈치였다. 아마 나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기대했겠지. 하지만 나는 그녀가 원하는 반응을 절대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가 몰랐던 사실이 있다. 그리고 굳이 말해줄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재산은 내 소유가 아니었다. 법적으로 그것들은 내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내 아버지는 철저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몇 년 전 내가 제법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내 주요 자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을 것을 권유하셨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빚, 소송, 혹은 배우자의 배신 같은 일 말이다. 그때 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현명한 재정관리 정도로 여겼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통찰력이 나를 구했다는 것을. 지혜가 내 재산의 절반을 원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기대하는 것은 절대 얻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내 명의로 된 건 단추한 은행 계좌, 내 차 한 대, 그리고 몇 가지 자잘한 소유물 뿐이었다. 그리고 집. 그 집은 법적으로 내 아버지 소유였다. 내 저축도 대부분 아버지 계좌 아래에 있었다. 길고 지저분한 법적 싸움을 벌일 필요 없이 나는 조용히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게 서로에게 더 쉽고 저렴한 방법일 테니까. 지혜는 흔쾌히 동의했다. 자신이 상당한 재산을 갖고 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조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나조차도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선견지명에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가 살던 집은 법적으로 아버지 명의였다. 지혜가 노리고 있던 대부분의 투자금과 저축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항상 내 명의로 된 재산을 최소화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그 덕분에 지혜를 포함해 누구도 내 재정 상태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렸다. 당연히 기뻐하실 리 없었다. 어떤 아버지가 이런 일을 반기겠는가.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셨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제 지혜가 아무리 요구해도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그녀가 가져갈 것도 없었다. 지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악명 높은 소위 말하는 독사 같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뜯어내겠다는 심산이었겠지. 한편 나는 조용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특히 이런 복잡한 재산 문제가 얽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혼 과정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와 그녀의 변호사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둘 생각도 없었다. 이혼 절차의 첫 단계는 재산 공개였다. 그리고 당연히 지혜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나는 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자산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했다. 그런데 지혜와 그녀의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그 변호사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혼란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다. 분명 의심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만 제출했고 숨겨진 자산 따위는 없었다. 그때 지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 계자씨, 거짓말하지 마. 너 다 숨겨놨지? 나는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흥분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말했듯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제출했다. 서로 고성이 오가고 지혜가 계속 날 몰아세우자 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말했다. 진정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자리를 떠났다. 이제 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녀가 원하는 걸 다 줄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녀가 기대하는 걸 전혀 얻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내가 잘못한 걸까?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재산 공개 이후 지혜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내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 듯했다. 비난을 퍼붓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의 변호사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내가 제출한 서류에 적힌 초라한 숫자들을 보고 그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은 정말 볼만했다. 그들은 곧바로 더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지혜는 계속해서 다그쳤다. 돈은 어디 있어? 집, 투자금, 저축,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어디 갔냐고? 그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쌓아온 재산이 고작 이것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즉시 포렌식 회계사를 고용해 내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가 어딘가에 돈을 숨겨놨다고 확신한 모양이다. 처음엔 솔직히 조금 신경이 쓰였다. 내가 숨긴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조사 자체가 시간을 질질 끌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와 다시 한번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확신이 들었다. 그들이 법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100% 사실만 제출했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나와 법적으로 연결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지혜의 얼굴에는 점점 초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항상 원하는 걸 손쉽게 얻어왔겠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지혜는 자신이 거의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다음 수로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며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내가 집안일을 맡았기 때문에 당신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잖아. 내가 없었으면 당신이 지금처럼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집에서 살림을 도운 게 도움이 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경력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안정적인 중견 회계사일 뿐이고 몇 년째 비슷한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가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었어 라고 주장할 만큼 내 소득이 급상승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마케팅 업계를 떠나 가정을 위해 희생했다고 계속 우겼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결혼 전에도 오래 일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직장을 그만둔 것도 그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를 계속 문제 삼으며 마치 내가 그녀의 희생을 이용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려 했다. 남편의 부모님이 돈을 몰래 지원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 부모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에 나는 정말 화가 났다. 부모님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그들을 끌어들이는 건 정말 비열한 짓이었다. 다행히도 내 변호사가 신속하게 그 시도를 막아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혜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법적으로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자 이번엔 내 평판을 망가뜨리려고 한 것이다. 그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 남편이 나한테 돈을 숨겼어. 결혼 내내 경제적으로 날 억압했어. 그녀는 나를 철저한 악역으로 만들려 했다. 나는 그녀가 퍼뜨리는 거짓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지인들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마다 황당하기만 했다. 지혜는 어디 가서든 나를 비난하며 떠들어댔다. 남편이 나를 빈손으로 쫓아냈어. 우리가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속였어. 심지어 SNS에도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자기의 적인 파트너와 배신, 이제야 진실을 깨닫는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편을 들었다. 항상 피해자처럼 보이는 쪽을 감싸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우리와 가까운 친구들은 달랐다. 그들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나를 끌어내리려 하는 걸 보면서 분노도 치밀었지만 동시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지금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했다. 지혜가 내 평판을 망가뜨리는데 열중하는 동안 나는 법적으로 그녀가 한 푼도 더 가져가지 못하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변호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나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했다. 나는 지혜와의 모든 대화를 기록했다. 그녀가 무슨 요구를 했는지, 어떻게 나를 악역으로 몰아가려 했는지 그 모든 걸 문서로 남겼다. 이 일이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그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동시에 나는 그녀와 태호의 외도 증거도 모으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외도가 이혼 합의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그녀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 나는 지혜와 태호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을 가지고 있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심지어 그녀의 일부 친구들조차 지혜의 외도를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는 증언까지 확보했다. 내 목표는 그녀를 망신 주는 게 아니었다. 단 하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혼 과정에서 벌어질 파장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지혜가 내 재산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렇기에 나는 최대한 거리를 두며 내 일과 내 삶에 집중하면서 이혼의 다음 단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갔다. 하지만 이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 건 태호의 반응이었다. 처음에 지혜가 남편을 떠나 당신과 새 출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태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둘은 마치 영화 같은 로맨스를 꿈꾸며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혼 절차가 복잡해지자 태호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점점 지혜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태호는 생각보다 지혜에게 깊이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가 기대했던 새로운 시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태호는 지혜와 함께하는 것이 그녀의 경제적 문제까지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발을 빼기 시작했다.
지혜는 태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릴 줄 알았지만 정작 그는 그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 아이러니한 건 태호가 일하던 헬스장에서 그의 평판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이었다. 기혼 여성과 연문을 뿌리는 트레이너와 운동하고 싶어하는 회원은 없었을 테니까 결국 태호는 지혜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지혜 역시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자신이 꿈꾸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곧바로 내가 당했던 일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차가워진다. 나는 지금 복잡한 감정 속에 있다. 한편으로는 후련하다. 내 자산을 지켜냈고 지혜는 자신이 기대했던 걸 전혀 가져가지 못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결국 이건 내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이었다. 한때 나는 지혜를 사랑했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걸 보니 아무리 이게 최선의 결과라고 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이제 지혜는 완전히 절박해졌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녀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하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에는 내 직장과 평판을 망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걸 쉽게 해주지 않으면 회사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알게 해줄 거야.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곧바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아무 예고도 없이. 처음에는 침착한 척했다. 그냥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 그 순간 그녀는 폭발했다.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 진짜 모습을 다 말해줄 거야. 다행히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그녀를 내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확실해졌다. 그녀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다. 그녀가 머물고 있는 집, 부모님 집에서도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혜는 자신이 기대했던 거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곳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다. 부모님이 그녀를 지지해 주고는 있지만 이번 일의 전말을 모두 알고 나니 그녀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통하지 않는 듯했다. 공통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지혜는 요즘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며 가족들과 잦은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완전히 감정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이었다. 법적 싸움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지혜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내 약점을 잡으려 필사적이었다. 그들은 내 부모님의 재정 기록을 압수수색하려는 요청까지 했다. 하지만 내 변호사는 반복해서 설명했다. 내 부모님의 재산은 이혼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건 그저 나를 흔들어 보려는 얕은 수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녀의 변호사팀은 또다시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에는 내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했다. 혹시라도 내가 숨긴 재산이 있는지 혹은 몰래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찾아내려는 시도였다. 완전히 허공에 손을 휘젓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는 게 지치게 만들었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 곧바로 또 다른 공격이 들어왔다. 이제 이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체스게임 같았다. 내가 한 수 두면 그녀와 그녀의 변호사들은 또다시 반격을 준비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 변호사의 철저한 대응, 그리고 몇 년 전 아버지가 만들어 둔 완벽한 법적 보호망 덕분이다. 하지만 솔직히 이제 너무 지친다. 이 싸움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라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미 조정 절차를 시도했었다. 우리는 2번이나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2번 모두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첫 번째 조정은 겨우 20분 만에 끝이 났다. 지혜가 집과 저축의 절반을 요구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변호사는 현실을 분명히 설명했다. 집은 법적으로 내 아버지 명의이며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혜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조정관도 당신 편을 들잖아. 그리고 그대로 조정실을 나가버렸다. 2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지혜가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정리해왔다. 집의 100% 소유권. 우리 저축의 절반 실제로 거의 남아있지도 않다. 그리고 5년간 위자료 지급. 내 변호사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가 법적으로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자 지혜는 또다시 폭발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날 빈손으로 내쫓겠다는 거야?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배신한 건 지혜다. 이혼을 원한 것도 지혜다. 그런데도 지금 그녀는 마치 내가 그녀의 인생을 망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 조정 이후 나는 확신했다. 이혼 소송은 결국 법정에서 결판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지혜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혼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도 점점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솔직히 그녀가 그 공격적인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계속 감당할 생각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가 점점 더 절박해질수록 행동도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통 친구들에 따르면 지혜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자신의 인생을 내가 망쳤다고 떠들어댄다고 한다. 처음에는 들어주던 친구들도 이제는 하나둘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피해자 행세와 끝없는 드라마에 질려버린 것이다. 이제 지혜가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 지혜가 새로운 주장이나 요구를 할 때마다 나는 철저한 증거로 반박했다. 그들이 요청하는 모든 재정 서류를 제출했다.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변호사는 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응했고 그녀의 변호사 팀보다 훨씬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부모님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혜가 부모님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정말 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다행히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다. 그녀가 부모님의 금융정보를 접근하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시도조차 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절박한 상태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마치 어디 깊숙한 곳을 파헤치다 보면 내가 숨겨둔 비밀 자산이 나올 거라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찾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드디어 법정 심리 당일이 되었다.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다. 지혜는 첫 번째 증언자로 나섰고 처음부터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내가 줄곧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나를 재정적으로 조작했다고 비난했고 비밀 계좌에 돈을 감춰왔다며 실제 우리가 가진 재산 규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몰아가며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려 했다. 남편을 위해 커리어를 포기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증언 도중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게 모든 걸 믿고 맡겼는데 결국 배신당했다며 흐느꼈다. 이혼뿐만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도 그녀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내 변호사가 그녀와 태호의 불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것이다. 문자, 사진,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자 배심원, 판사, 법정에 있던 모두가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만들어 온 피해자 서사는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외도를 축소하려 했다. 그건 단순한 실수였어요. 그리고 이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녀의 금전적 요구는 단순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데 집중했다. 내 변호사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었고 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방어적으로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설명했다. 내 재산이 오래전부터 아버지 명의로 관리되어 왔던 점,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재정 서류를 투명하게 제출한 점, 그리고 이혼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조정 절차까지 시도했던 점, 나는 또한 지혜가 내게 했던 협박, 불안정한 행동들, 그리고 내 평판을 망가뜨리려 했던 일들까지 증언했다. 내 변호사는 그녀가 공공연하게 퍼뜨린 비난과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모두 근거 없는 것임을 증명했다. 우리는 재정 상황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집은 내 아버지 소유였고 저축은 많지 않았으며 그녀가 주장하는 숨겨진 돈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 판사는 나의 솔직한 태도를 높이 평가하는 듯했다. 나는 지혜를 악당으로 몰아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미화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몇몇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그들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진행된 재정관리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집이 법적으로 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투자금 역시 그의 관리하에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장기적인 재정적 보호를 위한 조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 모든 자산은 그의 소유였으며 내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지혜가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다음 증인은 내 직장 동료였다. 지혜 측 변호사는 내가 비공식적으로 돈을 받거나 보너스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 동료는 단호하게 이를 부인했다. 그는 내가 평범한 급여를 받는 일반 직장인일 뿐이며 숨겨진 보너스나 비밀 소득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내 수입은 투명했고 모든 재정 내역은 이미 법적으로 공개된 상태였다. 이 증언들은 지혜의 주장이 완전히 근거 없음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판사는 내게 어떤 재정적 음모도 없었으며 그저 지혜가 이혼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재정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며칠간의 증언과 법적 공방 끝에 판사는 마침내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사가 내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지혜가 요구했던 집과 저축의 절반은 전면 기각되었다. 판사는 집과 대부분의 재산이 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녀가 받은 것은 단 한 가지, 극히 적은 금액의 위자료뿐이었다. 그것도 단기간 지급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 금액은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할 정도였고 그녀가 기대했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판사는 지혜의 불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 부족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녀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지만 판사는 이를 간파하고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판결이 읽어지는 순간 나는 어깨에 짓누르던 엄청난 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몇 달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끊임없는 비난과 협박,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반면 지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건 불공평해. 저 사람이 나한테서 내 권리를 빼앗았어. 그녀는 법정을 뛰쳐나갔고 그녀의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녀가 도대체 무슨 기대를 했던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패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번 과정 내내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판결 결과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지역 사회에서도 이미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비로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혜의 소란은 법정 밖에서도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군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소리를 지르며 내가 거짓말을 했고 법을 조작했으며 판결에 대해 항소할 거라고 외쳤다. 문제는 그녀에게 그럴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변호사는 지혜가 자금이 거의 바닥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는 그녀는 여전히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나는 아버지의 조언과 성견지명에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다. 아버지가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어떤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지 모른다. 또한 지혜가 온갖 소문을 퍼뜨리며 내 평판을 망가뜨리려 했을 때에도 곁에서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준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제 나는 앞을 바라보려 한다. 이 모든 일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감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려 한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한 장을 마무리한 후 찾아온 평온함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 이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조언이 없었다면 이 모든 과정을 견디기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